네, 어지러운 세상 갈피가 전혀 안 잡히고 있는데요.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원로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여러 번 국민 저항권, 그러니까 주권 재민을 주장하시면서 국민 저항권의 바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뭐 진행이 지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이제 주권 재민 사상, 네. 주권 재민의 권리에서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네.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 이 대표와 나와 이봉규 TV 시청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전체, 이게 헌법상 제1기관으로 우리 국민의 권력 행사로 헌법을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헌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결단해가 헌법 1조에서부터 110조까지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헌법 조항 중에 주권 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법이 투표권이 첫째지요.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다음에 이들이 우리 국민이 만든 헌법 조항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정당도 헌법 조항을 지켜야 되고 국회의원도 국회의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정당 민주주의 조항, 의회 민주주의 조항.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여기에 위반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이 정당 민주주의 조항도 무시해가지고 국가를 혼란 상태로 몰아넣으면 이게 국헌 문란 상태가 오는 것이다. 국헌 문란 상태요. 예. 국헌 문란 상태가 어느 수위에까지 이르렀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21대 국회 과반수 획득하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이 야당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대표가 되고 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서 이재명 대표 지휘 아래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해가지고 지금 임기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8일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국헌 문란 행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그 저항권 행사 방법은 국회 해산, 국회 해산이죠.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아니면 특정 국회의원 사퇴, 뭐 정당 대표 사퇴, 그리고 대통령에게 우리가 만든 헌법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정당 해산 조항이 있다. 민주적 운영을 안 한 정당. 대통령이 왜 머뭇거리냐? 이거 정당 해산 제소를 하라. 대통령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헌법에 있나요? 없잖아요. 헌법에 없잖아요. 정당 민주주의 조항에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해산을 시킬 수 있는 직접 권한은 없고 제소. 그럼 제소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해다간 또 이 좌파지냐 이거 뭐 난리 날 거니까 제소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어떤 형태로 행사되느냐 하는 사례가 우리 헌정사에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60년 4.19고 두 번째는 87년 60항쟁입니다. 4.19는 이 대표 그때 나이가 어찌 됐죠? 그때 저는 뭐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겁니다. 두세 살 정도 됐나? 그렇죠. 제가 58년이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듣기만 했죠. 그냥 교과서로 공부만 했고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시군요. 대학교 3학년 때니까 현장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이제 4.19는 뭔가 하면 자유당의 횡포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집회 시위를 학생들이 주도했는데 이게 전국 규모로 번져나가 요구사항이 대통령 하야 헌법 개정
헌법 개정, 그다음에 자유당 해산. 이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승만 박사 하야, 자유당 해산, 개헌,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중심제로. 네. 그러니까 평화적 집회 시위지. 그렇죠. 거기에 무슨 무력이 동원됐다거나 요인 암살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거나 아니지. 어디까지나 평화적 집회 시위로 국민 근데 절대 이제 다수 하얀병 같은 거 던지고 없었어. 그런 것도 없었나요? 없었어. 국민 절대 다수가 평화적인 구호로 3.1 만세 운동 평화도를 한 거하고 마찬가지지. 예. 그러니까 평화적 집회 시위인데 이게 전 국민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대 다수의 민심이 그렇게 모아졌다. 대통령 하야, 자유당 해체, 네. 그리고 헌법 개정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다음에 60항쟁은 87년이니까 이 대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전두환 정권이 그 당시 자기들이 5공학을 운영한 그 끝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통일주적 국민의 대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뽑는 그 제도. 장충체육관에서 뽑았죠. 그 체육관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랬거든. 그 노태우 후보를 체육관 후보로 또 선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항쟁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체육관 선거 안 된다. 헌법 개정해라. 어떻게 직선제로 개정하라. 그 60항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게 전 국민의 의사로 네. 전국적인 집회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걸 뭐 계산기라고 계산할 수 있나요? 그 분위기를. 네. 그걸 이제 천시 감각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정도니까 4.19와 같이. 그러니까 6월 29일 날 항복했거든. 네. 그거 전두환 노태우의 항복이야. 네. 그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뭐 정치 규제에 묶인 정치인 전부 풀겠다. 누구든지 대통령 입법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헌법 체제를 바꾸는 저항권이 완성된 거예요. 광주 5.18은 그 지역에서 집회 시위가 평화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폭력으로 진압했는데 이게 전국적 집회 시위로 전국적 민심으로 이게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광주 5.18을 기해서 전두환 정권이 물러서거나 헌법이 개정되거나 하지 않았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정사상 4.19와 60항쟁이다. 이게 완성됐다. 그럼 지금은 4.19나 60항쟁에 비교할 만한 상황이냐?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발화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발화점. 예. 국민 정황권을 전 국민이 절대 다수가 어떤 한 방향으로 이 변화를 요구하는 어느 순간에 어떤 발화점이 서서히 불이 붙어가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제 6월 6일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이런 취지의 집회 시위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니까 광장에 광화문 광장, 여의도 광장, 곳곳 주요 도시의 광장에서 폭발시키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SNS 시대니까 예. SNS 상으로 전부 거기에 이사 표시를 하고 성명을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10일 선거에 4,4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했으니까 거의 절대 다수,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 저항권 행사의 대상자와 대상 목표물은 사과를 들고 후퇴하고 물러서야지요. 네. 21대 국회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들어올수록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래에 이게 국헌문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행사의 발화점은 국헌문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그 발화점이 링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헌문란 행위.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질서와 이 규정을 국민의 명령이거든. 이게 헌법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정당 조항을 안 지킨다 이거야. 안 지키는 건 국헌문란 행위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 후반기 내내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22대 국회 지금 임기 시작해서 일주일 약간 지났는데
이미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를 1호로 했고 민주당이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폐기된 걸 다시 재발의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이놈 나쁜 놈이다 이거야. 내가 놈자 붙여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 논리가 그 검사나 법무장관 할 때 검찰로 하여금 사건 조작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국민들이 미처 주목 못하는 사이에 이 야권이 어떤 폭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의 예를 들면 문화방송의 그 주도권을 현재 야당으로 완전히 편향된 그 인사,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방송 3사 관련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사장과 이게 CEO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빼앗는 법률안을 지금 제안하고 네. 이래가지고 그대로 자기들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물이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이다. 그러니까 김홍일이가 그것도 탄핵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되는데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네. 탄핵하면 탄핵재판 헌법재판소에 가서 반년 이상 업무 정지가 되니까. 업무 정지가 되니까 방송통신사 공백 상태에 온다. 이동관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뭔지 뭐 하여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이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이 사퇴를 재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국헌문란 행위다 이게. 과반수로 가능하니까 뭐든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오늘이 6월 7일인데 오후 2시에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지금 지났는데 녹화하는 시간이 12시 반인데요. 12시 반인데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이 판결이 있습니다. 네,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죠. 네. 이 결과 보고 내가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이 결과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표 김성태 네. 이화영은 당시 제주도 평화부지사 그다음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북한 평화부지사, 방문과 네. 북한 투자 명목으로 500만 불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요게 삼각관계 요게 공모 공동정범인데 네. 요거를 깨기 위해서 완전히 국헌문란 행위를 요 어제까지 자행하고 있어. 국헌문란 행위를 우선 1차로 검찰의 수사가 공작적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이화영이를 기소를 했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자기 마음대로 대북 송금 쌍방울로부터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고 경기도를 위해서 사전 사후에 이를테면 다 알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형법상용으로는 공모 공동정범 관계인. 그러니까 요거를 이재명을 떼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박범계 당시 의원 21대 국회 때입니다. 네. 법무장관을 지낸 직후에 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규명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 그 단장이 예. 직전 법무장관이야. 네. 그 법무장관 그만두고 후임자가 나온 그 직후에 그 자리를 맡아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사람을 국회의원 데리고 왔고 현관에 퍼들고 앉아가지고 네. 검사장 나와라. 검사장 지금 면회 안 된다 하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농성한 일이 그랬었죠. 있는데 네. 이거는 개별법으로 따지면 이게 크게는 국헌문란 행위지만 개별법으로 따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네. 가서 검사장하고 검사들 협박하는 행위거든. 네. 여러 명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화영 재판에서 무슨 기상천외 한 별별 일이 벌어졌느냐. 부인을 시켜가지고 법정에서 당신 지금 그대로 가면 당신 죽고 우리 죽는다고 소리 꼬레꼬레 지르고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 검찰을 기피 신청 변호사가 저거 바꾸고 변호사도 바꾸고 재판을 연기시키고 그러다가 끝내 이제 오늘 이제 판결 이르렀는데 이걸 연기하려고 별별 짓을 한이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위들이
전부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네. 개별 법률로는 다 사법방해죄에 해당되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총체적인 이재명의 21대 후반부 22대 국회 임기 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네.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이러면 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예, 모두의 설명하신 지금까지 요즘 계속 박찬정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신 국민행동 이제 뭐 발화가 된 건데 이제 이걸로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4.19나 60항쟁처럼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땠어요? 그때는 언론이 협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4.19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하는 걸 언론이 보도를 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광화문 어저께 현충일 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장관이 없었거든요. 광화문서부터 용산까지 인간띠로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도가 안 나왔어요. 뭐 KBS, MBC는 물론이고. 그러면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어떻게 국민행동을 발화가 됐는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회 경제적 그 배경이 4.19 때, 예. 60항쟁 때 하고 지금하고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르고 예. 국민의 의사표시 방법이 다르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4.19 때 60년 4.19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끝나고 7년째 되는 때인데 보리고개가 있을 때입니다. 예. 말하자면 춥고 배고플 때야. 춥고 우리가 대학 시절쯤에 호주머니에 먼지밖에 없어. 먼지밖에. 그때는 라면이 없었는데 라면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라면이라도 1,100몇 원이면 사 먹어야 되는데 그때 라면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함부로 못 사 먹어. 그러니까 가난한 시대야. 네. 가난한 시대니까 이 정치 현상을 내일로 즉각적으로 이걸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일이었겠지. 바로 이게 그때는 이제 방송 시대도 아니고 SNS 시대도 아니지만은 신문 보도를 통해 갖고 안 그래도 우리 어렵게 사는데 야 이놈 특수계층들이 이런 짓을 하고 난 데 대해서 분기탱천하기가 근데 지금은 왜 신문 아주 방송 좋았고 국민 저항권을 발화시키기가 좋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야. 근데 지금은 왜 물론 이제 저 대학생들이 배가 부르고 헝그리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언론들이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64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64년 전인데 그때 언론을 이거 주로 보도한 것은 이게 동아일보하고 경향신문입니다. 네. 주로 보도한 게. 나머지는 할 수 없이 따라왔고. 따라왔는데. 예. 그 지방에도 부산의 국제신문이나 대구 매일신문, 광주일보 같은데 이 열심히 이 민심 동향을 보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64년 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민 저항권을 발화시키기, 거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발화점이 아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능한 시대 배경이었다. 환경이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60학년 때를 따져봅시다. 87년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이지. 네.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몇 년 있으면 37년 전입니다. 몇 년 있으면 사실 자, 그때하고 지금도 60항쟁 때하고 4.19 때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리고개를 다 해결하고 산업화가 상당수도 했기 때문에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37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이게 정치에 이게 몰직한 행위나 헌법 교란 행위에 대해서 발화하기가 지금보다는 표면상 발화하기, 집회 시위에 동참한다거나, 예를 들면 어제 그 광화문 광장 나는 못 갔지만은 거기서 용산까지 그런 시위에 시위 행렬로 덮었습니다. 구호가 아마도 이런 걸 담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다 담겨 있지. 그렇다면 이게 60항쟁 같으면 그 불이 붙어버렸다고. 근데 왜 안 붙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SNS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념이 있어. 정치가 더럽고 안이 꼽다.
그러니까 내가 안 쳐다본다. 뉴스도 안 본다. 그러니까 내 그 손자 중에 막내 놈이 대학교 4학년인데 지난번 4월 10일 선거 투표 안 했다 그러더라고.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투표율이 몰랐다 하거든. 그러니까 요런 생각인데 그들로 하여금 이 현실을 똑똑히 보게 하고 지금 이 야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 폭압적 국헌문란 상태가 결국은 그대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국격이 떨어지고 해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럼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위기가 그대들에게 온다 하는 걸 말로 해서 그대 세대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금도 주지 말고 용돈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 제가 미국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부잣집 아들들도 돈 안 줘요. 그리고 알바하고 스쿨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다 갚는데 이건 우리는 돈도 없는데 그냥 갖다 용돈 주고 등록금 대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 변동 돈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그 변곡점을 보면 대중이 네. 민중이 그 위기를 감각하지 못할 때 소수의 몸을 던지는 지도자들이 네. 이를 각성시켜서 성공시킨 사례가 역사에는 있었죠. 무수히 있고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야당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포함무도한 민생은 완전히 뒷전 아닙니까? 네. 요걸 따지고 딱 들어가 보면 이재명 조국과 그 강경파들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폭압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그럼 윤석열 소수의 선각자들이 소수의 선각들이 지속적으로 깨우치고 안 그러면 결국 피해가 너희들에게 온다.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삼성전자가 말이죠. 네. 파업을 한답니다. 파업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사상 처음 파업 D-1일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평균 연봉을 받는 회사 사원들까지도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 진행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모든 게 전부 이 야당에 의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뜨리게 되면 곳곳에서 자기 주장하는 불순 세력들이 계속 등장해갖고 이 나라를 아주 어지럽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힘들고 어렵지만은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직 깨우치지 못한 국민들을 지금은 깨우쳐야 된다. 눈물로 호소해야 된다. 소리 질러야 된다. 거리로 대학으로 가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국민 저항권을 발화시켜야 할 시점에 거의 도달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을 깨우쳐야 된다. 학생들을 깨우쳐야 된다. 젊은이들을 깨우쳐야 된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너희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걸 깨우쳐야 된다. 누가? 이봉규 TV를 시청하는 국민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나서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야. 네. 깨우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람된 서둘러야지. 깨우치기보다는 이제 행동에 4.19나 60항정 같은 행동에 더 가열차게 나서는 방법밖에 언제 깨우쳐가지고 그게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나라 끝나는데 3년 후면 대통령 되는데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뭐 그렇게 되면 언제 깨우칩니다. 이 지금 올해에 끝장내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보궐선거 또 들어가고요. 후년에 또 선거 있습니다. 그 다음 해는 대통령 선거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제 지금 행동해서 엎어버리지 않으면 언제 깨우쳐가지고 아이고 80년대 예.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예. 우리 제1야당의 구호가 행동하는 양심이야. 그렇죠. 행동해야죠.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야.
이게 전 국민이 행동해야 돼요 이제. 행동해야 돼요. 네. 이걸 결론으로 합시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